서울시 공무원 퇴직 6개월,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한때 저도 그랬어요. 퇴직만 하면 인생 좀 쉬어야지. 이제야말로 나를 위한 시간이야. 서울시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퇴직 후 6개월, 제 마음속은 공허함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퇴직 첫날엔 자유를 느꼈어요. 둘째 주엔 어색함이 찾아왔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불안이 밀려들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제 삶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였나? 그때 깨달았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요. 문제는 그 시작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삶의 리듬을 잃으면 무너진다. 일상 붕괴의 함정. 공무원으로 일할 땐 하루 일정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7시 반 기상, 9시 출근, 정해진 점심, 정해진 회의, 퇴근, 저녁, 잠. 그 리듬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뼈대였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엔요, 늦잠도 자고 팝도 제때 안 챙기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 보니 하루가 순식간에 허무하게 지나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처음엔 좋았는데 결국은 삶의 무게중심을 잃게 만들었죠. 사례 1 김성호 63세, 전 서울시 교통과 공무원. 퇴직 후 첫 2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시간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대요. 병원에 갔더니 은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리듬을 찾기 위해 자원봉사도 하고 요가도 시작했다고 해요. 하루 일과표를 짜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은퇴 후 루틴이에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관계가 끊기면 마음도 병든다. 외로움의 덫.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회의하면서, 회식하면서, 민원 처리하면서 때론 귀찮았지만 그게 다 사회적 접촉이었죠.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더군요. 저 역시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인간관계도 함께 퇴직해버린 거예요. 사례의 정미경 61세, 전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미경 씨는 동료들과 수십 년 함께 일했지만 퇴직하고 나선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혼자 아파트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터졌답니다. 그 후 지역 주민센터 문화강좌에 등록하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이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퇴직 후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선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3. 돈 걱정 없다는 착각. 은퇴 후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전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게다가 시간 많다고 여기저기 돈 쓰는 일도 많아졌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계산은 오래 못 갑니다. 사례 3 이진우 67세, 전 서울시 건축과 과장.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 포함해서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골프, 여행, 외식 등으로 인해 월 평균 지출이 350만 원까지 치솟았고 결국 2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까먹게 됐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정년 퇴직했다고 끝이 아니라 돈은 계속 계획해서 써야 해요. 그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3가지. 1. 퇴직 후 루틴 만들기. 하루 일과표를 직접 써보세요. 기상시간, 운동시간, 독서나 취미시간, 외출시간 등을 정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은 생각보다 어렵고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2.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등을 알아보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세요. 은퇴 이후엔 혼자가 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인간관계도 연금처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지출 계획 지금부터 다시 세우기.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득이 줄어든 만큼 생활비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소한 수입을 낼 수 있는 활동도 고민해 보세요. 돈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시작입니다. 퇴직 후 6개월 저는 무너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에서 물러난 것이지 인생에서 물러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준비하세요. 루틴을 만들고 사람과 연결되고 돈을 관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은퇴 후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꽃피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퇴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서울시 공무원 퇴직 6개월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 후 다시 일어난 이야기. 퇴직이라는 말 들을 땐 괜히 기분 좋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지. 그런데 막상 쉬어보면 압니다. 쉰다는 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이라는 걸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6개월 즈음 공통된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갔어요. 그런데 허무하고 공허해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경고음이죠. 1. 왜 퇴직 후 6개월이 고비인가? 심리학자들은 퇴직 후 36개월 사이를 삶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직장이란 이름의 구조물 안에서 살아온 수십 년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철저하게 조직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강하게 이 현상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직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2.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노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퇴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TV나 스마트폰만 보는 60대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2배 이상 빠르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 새로운 활동, 새로운 인간관계, 가벼운 공부나 운동 등을 지속하지 않으면 몸보다 먼저 뇌가 늙는다는 것이죠. 3. 퇴직 후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한 가지. 제가 무너졌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이 끝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새벽에 일어나 걷고,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저녁엔 그림도 배우고 있죠. 그렇게 삶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나니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내 하루를 내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관리해주지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인생의 매니저가 돼야 합니다. 실천 TIP 공무원 출신 은퇴자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준비 전략. 1. 정년 1년 전부터 퇴직 후 리허설을 시작하자. 출근하는 날에도 하루 30분은 퇴직 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글을 써도 좋고 취미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마치 이직 준비하듯 은퇴 후 나의 역할을 미리 탐색해야 합니다. 2. 관계의 끈을 유지하자. 관계도 자산이다. 퇴직 전에 연락처 정리, 마음 가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나누기. 그 한 사람의 연락이 은퇴 후 외로움에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가진 노인이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 고정 지출을 낮추는 게 최고의 투자다. 공무원 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가 늘면 답이 없습니다. 퇴직 직후 가장 흔한 실수가 그동안 못 해봤던 소비를 마음껏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수입은 줄어드니까 결국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가장 안전한 노후는 소비를 줄인 노후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정리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누구나 퇴직 후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은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죠.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당신이라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저 조용히 쉬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이렇게 꿈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오후엔 취미 활동이나 산책, 그리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 후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돈이 부족하다면 그 평화로운 꿈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생활비 때문에 불편한 선택을 강요받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에 돈 없이 은퇴 후의 삶을 맞닥뜨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본론 1. 사례 1 모든 걸 아이들만 믿고 살았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교육비와 결혼 자금까지 모두 지원하고 나니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은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으니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돌보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김 씨에게 돌아오는 도움은 미미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매달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며 작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며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한 달 병원비만 해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나를 책임졌어야 했어요. 교훈.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개인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사례의 이 집 한 채만 믿었다가 박 씨 부부의 좌절. 박 씨 부부는 평생 직장을 다니며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테니 은퇴 후 팔아서 살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옮겼을 때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빠르게 줄어들고 어느새 손에 남은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작은 집을 다시 팔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현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교훈. 자산 중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없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믿지 말고 다양한 재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사례 3 은퇴 후 1년 재취업 전쟁에 뛰어든 최 씨. 최 씨는 60세에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죠. 그러나 60세라는 나이는 재취업 시장에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뛰어난 최 씨조차 면접에서 계속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나이에 나를 채용해줄 곳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현실이 되었죠. 결국 최 씨는 낮은 임금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 더 계획했더라면 이렇게 일에 쫓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늦었습니다. 교훈.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돈은 은퇴 후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은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준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자산을 확보하세요. 자산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막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60대가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바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막연한 걱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은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돈이 없으면 겪게 될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누구에게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과 실천이 있다면 얼마든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빈곤의 덫 왜 빠지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은퇴 초반에는 아직 쓸 돈이 있어 라며 안심할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현실이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비용.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약값, 병원비, 검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예를 들어 자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사고, 가전제품 교체 등.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은 40대의 약 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은퇴 후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이 없는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심리적 위기. 은퇴 후 빈곤에 빠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자책감과 함께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사례. 김 씨는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빠듯한 지출로 인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결국 외출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나가는 것도 부담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지더군요. 결국 김 씨는 고립된 생활을 하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 돈이 없으면 사회적 활동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여행, 모임, 취미생활 등 기본적인 활동조차 비용이 듭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3.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저렴한 식단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3. 은퇴 후의 빈곤을 막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빈곤의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연금 플랜 철저히 점검하기.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저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전 자신의 연금이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50대 후반부터 절약과 추가 저축을 통해 약간의 자산을 확보했고 은퇴 후에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했지만 늦게라도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설계. 단순히 집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은퇴 후에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월세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혹은 배당주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이나 부업을 미리 준비하기.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은퇴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최 씨는 55세부터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프리랜서로 간단한 일을 하며 월 5,07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있으면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현금 흐름이 가능한 자산을 설계하세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다 보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말이 아닌 준비만 잘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은퇴 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행원 30년, 은퇴 후엔 폐지 줍는 신세? 현실을 마주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학창 시절엔 한창 꿈꾸던 직업을 갖고 꾸준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정년퇴직이라는 문턱에 닿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엔 여행도 좀 다니고 캠핑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살겠다 하고 꿈꾸시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충분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적어도 길에 나앉을 일은 없겠지 하며 막연히 낙관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오늘은 은행원 30년, 은퇴 후엔 폐지 줍는 신세? 현실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처럼 그간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난 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충분히 겪을 법한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엮어봤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 심리적 타격은 우리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례들이 단순히 위험해 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할 거리를 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30년 차 베테랑 은행원의 딜레마 예상치 못한 조기 퇴직. 먼저 살펴볼 분은 55세에 퇴직한 김종현 가명 씨예요. 김종현 씨는 30년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했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은행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이었어요. 전통적인 창구 업무가 줄어들고 디지털 비대면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하에 인력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나까지 짐 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력도 있고 우수사원 상도 몇 번 받았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오르더라고요. 김종현 씨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했지만 퇴직금과 함께 어느 정도 목돈은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쉬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또 평생 못 해본 골프나 캠핑을 즐겨봐야지 하고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 뒤부터 공허감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쓰기만 하다 보니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사까지 해야 했고 퇴직금도 주식에 투자했다가 운이 나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막막해진 그는 식비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기 시작했어요. 가끔 지인들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새벽 4시쯤에 나가요. 그래도 1,000원, 2,000원이라도 벌어야 아침에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김종현 씨 사례를 보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니 은퇴 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안심하기 쉽지만 시대가 바뀌면 언제든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마냥 넉넉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계획 없이 사용하거나 무턱대고 투자하다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 20년 차 교사의 시련 돌연 찾아온 건강 문제. 이번엔 초등학교 교사로 20여 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박민정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퇴직 후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많은 분들이 교사는 그래도 노후가 괜찮겠다 싶으실 거예요. 박민정 씨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55세 무렵 조기 퇴직을 선택했는데 그 직후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은 타고났다고 믿었는데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백기가 존재했고 수술비와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른바 돈 버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 퇴직금에서 꽤 큰 부분이 치료비로 빠져나갔고 박민정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만한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 간단한 전화 상담 업무를 찾았지만 급여도 적고 근로시간도 길어 부담이 컸죠. 빨리 일어나서 연금이라도 받으면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진짜 무능력해진 건가 싶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죠. 이 사례는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금전적, 심리적 타격이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간단한 예방과 검진, 그리고 부족분을 메울 자금 계획이 없다면 오래 일한 직업이나 연금이 있다 한들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3.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현실 가족과의 갈등.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중소기업 생산 라인에서 25년간 일해온 최기영 가명 씨입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공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은퇴 후엔 드디어 쉬겠구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지자 회사가 슬쩍 퇴직 후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게 사실상 임금 삭감 형태였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았죠. 25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반토막 월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나가려니까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결국 최기현 씨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아 나왔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 또 본인 배우자 병원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맞벌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서 아내 또한 경제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조금만 아끼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금이 뚝뚝 줄어드는 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독립을 못했고 간간히 돈 보태줘야 할 때도 있잖아요. 점차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던 최기현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구해 새벽 일찍 출근해야 했고 아내는 갑작스레 동네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자녀들과도 내가 너희 키워줬는데 왜 부모 뒷바라지를 안 하냐 같은 말싸움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안락해야 할 은퇴 후 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 된 겁니다. 가족끼리 원망만 해봤자 답이 없더라고요. 좀 더 일찍 준비하고 서로 대화했더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원망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마음의 병까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은퇴하면 회사에서 퇴직금도 주고 연금도 나오고 내 평생 헛되지 않았겠지 하고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가족 상황 등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돌발 요소가 생기면 은퇴가 여유를 뜻하기보단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 목표 설정. 먼저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플랜을 세워야 해요. 매달 얼마씩 저축하거나 투자할 건지, 퇴직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퇴직금으로 버티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세요. 노후 소득 다각화. 퇴직 이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커지더라고요. 건강관리 및 보험 점검.
의료비는 갑자기 큰 지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제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죠.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해 두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부부끼리 자녀와 때론 부모님과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해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지 솔직히 나눠야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취미 활동.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면 퇴직 후 갑작스러운 빈시간과 자존감 하락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 미리 취미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등을 찾아보세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면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언젠가 닥칠 그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느냐, 아니면 설마 하다 한꺼번에 겪느냐의 차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30년 은행원, 20년 교사, 그리고 25년 생산직 근로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예상과 다른 국면에서 당황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물론 상황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흔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재무 건강 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한다면 은퇴 후에도 새벽 폐지 줍기나 의료비 핏더미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이후 삶을 어떻게 보낼 건지, 어떤 공부나 자격이 필요한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지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씩 써보시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마음먹은 만큼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 뻔해 보이지만 가슴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은퇴도 결국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그렇듯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나만의 답을 만들어두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림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이 더 이상 막막한 길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아니, 돈은 더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62세 김정호 씨가 겪는 친구들 모임에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허덕이던 친구들은 그가 월 200만 원씩 번다는 말보다도 건강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떤 친구는 그건 불법 아니냐? 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의 방법은 철저히 합법적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이 몰라서 혹은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심지어 자동차 한 대까지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건보료가 확 뛰어버리는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김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가족 합산의 역설을 역이용한 방식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부인과 함께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18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의 자동차와 주택 그리고 지난해 받은 퇴직금이었던 것입니다. 고정소득은 없는데 과거의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된 셈이죠. 그래서 김 씨가 택한 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주 23일만 일하는 형태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었죠.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매달 5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만 내면서도 실질 수입은 꾸준히 월 20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지역가입자로서의 전략적 소득 분산입니다. 63세 박영자 씨는 퇴직 후 자그마한 찻집을 열었는데 매달 순이익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건강보험료를 확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딸과 공동 명의로 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딸은 취업 상태였기에 별도 건보료 증가가 없었고 박 씨는 기준소득을 낮춰 지역 건보료 6만 원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단순히 가족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 딸이 회계와 고객응대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입니다. 60대 중반의 전직 교사 이남수 씨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과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소득 신고를 철저히 하되 연간 총소득을 3,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월 소득을 분산했습니다. 12개월 내내 일정하게 받는 대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업을 쉬고 소득을 없애는 방식이었죠.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적게 버는 달을 일부러 만드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연 2천만 원가량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꼭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자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둘째,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하고 누구 명의로 관리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소득을 받는 구조는 매우 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셋째, 소득 총액보다 건보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벌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 건보료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어디 소속이냐, 어떤 소득 구조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적절한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은 줄이는 것. 이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여야 비로소 가성비 높은 은퇴 생활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건보료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적게 벌고도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많이 벌면서도 적게 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그냥 정해진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어떤 구조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제도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관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건보료를 확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약 9억 원 정도의 부동산. 고급 차량 2023년 기준 4천만 원 이상 소유시 제외.
이 조건만 지킨다면 건보료가 0원이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일정한 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용 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소득세 공제 등을 활용해 피부양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말고 세무 상담과 병행하세요. 2. 가족 명의 활용과 사업자 등록의 숨은 리스크.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택하는 게 작은 가게 운영이나 유튜브 수익, 배달 대행 같은 프리랜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인 은퇴자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89만 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차량, 부동산,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20만 원 이상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수입을 받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가 사업에 관여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만 빌리면 세무조사나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 운영이 불분명하면 추직 및 과태료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가족 참여가 수반된 형태로 운영하세요. 3. 자동차, 임대소득, 금융자산도 건보료 폭탄의 원인입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버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 임대소득, 예적금도 모두 지역 가입자일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차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은퇴 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 월세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예적금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평균 잔액이 반영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만으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차량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저가 중고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은 자녀와 분산하거나 연금 저축처럼 비과세 비부과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4. 연금 수령 시기도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는 순간 일시소득으로 잡혀 12년간 건보료 폭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용 팁: 퇴직연금은 가급적 분할 수령을 택하고 수령 시점을 건보료에 영향을 덜 미치는 해로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국 핵심은 소득의 형식과 시점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지만 그 형식과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수입: 한꺼번에 많이 벌기보다 연중 소득을 분산시켜 피부양자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 근로소득 중심 활동: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은 건보료에 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가족과의 역할 분담: 실질적으로 활동을 분담하고 수입도 나누면 전체 가정의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한다는 건 무조건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소득도 챙기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건보료는 운명처럼 정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전략의 영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족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건보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